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귀국한 부부와 또 그 지인, 지금까지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수는 5명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는 속도대로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보강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당대표의 자맥 이후 뒤숭숭한 국민의힘 내부에선 대표 설득 그리고 후보 중심 이 두 가지 논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청년 인재 모집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부 잡음도 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대선 전국 진단합니다. 네, 그럼 비상 국면을 맞고 있는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기 전에 하루 5,000명대 확진도 대비해야 한다 이런 전망이 있었죠. 결국 신규 확진자가 오늘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 살펴봤더니 역시 700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다입니다. 의료 역량의 한계에 이르는 상황을 맞자 정부가 사적 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날보다 2,000명 넘게 급증하면서 지난해 1월 국내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처음으로 5,000명대에 올라서며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추세라면 하루 확진자가 10,000명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의 유행 상황을 평가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단위로 15%씩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3주나 4주 정도가 경과했을 때에는 확진자가 10,000명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간단한 계산에 가깝거든요. 위중증 환자 역시 전날보다 62명 늘어 72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84%는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4명 증가한 가운데 이들 모두 60대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추가 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고령층의 환자 규모를 줄이고 위중증 환자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9.2%인 가운데 서울은 90%를 넘어섰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8.8%로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코로나19 환자도 842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추가 방역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 카페, 미접종, 방문 인원 축소,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추가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이번 주 중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정부는 감염 위험과 불편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든 코로나19 환자의 재택 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세운 가운데 재택 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긴급 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특히 이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소아 그리고 청소년의 감염이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학생 자신의 안전을 위해 꼭 접종하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년 만에 전면 등교가 어렵게 시작됐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감염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최근 4주간 인구 10만 명당 소아청소년 확진자 숫자는 99.7명으로 성인의 76명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 수도 400명이 넘습니다. 특히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연령대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25%가 안 됩니다. 최근 2주간 확진된 소아청소년의 99.9%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학생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 시의 중증 진행 위험도가 2배, 사망 위험도가 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아청소년 중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학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10%가 안 되는 중학생의 경우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97%가 백신 접종을 마친 고3의 경우엔 발생률이 다른 학년보다 확연히 낮았습니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 주간으로 정하고 학교 단위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백신 접종이며 정부는 필요한 사항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 백신 이상 반응 통계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방침입니다. 감염 악화로 일상 회복이 멈추고 비상 계획이 발동되더라도 등교 수업은 유지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과대 학교, 과밀 학급의 경우 3분의 2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학교 비상 운영 계획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 병원 병상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추가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수도권 상황은 이윤재 기자가 정리합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요양병원. 최근 종사자 1명이 확진돼 환자와 종사자 240여 명을 검사해보니 30명 넘게 무더기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13명은 최근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까지 맞았습니다. 부산에서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연령대의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연령대의 어린이들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강원 지역은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원주, 춘천은 수도권하고 인접돼 있고 젊은 층이 많아서 그 이동량이 좀 많고 접촉자가 좀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병상 수급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전과 충북 등 비수도권 5곳의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80%를 넘어섰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충청 지역 4개 광역단체가 모두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동원해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증상이 이제 있으실 경우에 병원으로 보내는 걸로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급 병원에 대한 병상에 대해서 행정명령이 나가서 병상을 저희가 100병상 정도 추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환자 중증도를 세분하고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비율을 탄력적으로 늘려 병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서울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재택치료 현황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27,288명. 이 가운데 40% 이상이 서울에서 쏟아졌습니다.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는 데다 재택치료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택치료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약 한 달 만에 3배 이상, 서울에서는 5배 이상 뛰었습니다. 서울의 신규 재택치료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자 전담관리 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파구는 재택치료 전담 인력을 19명에서 26명으로, 은평구는 11명에서 38명으로, 서대문구도 주민센터 직원까지 추가해 4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재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각 자치구의 인력 확충도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감당이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조금 포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배로 늘어나면 힘들어지겠죠. 재택 치료를 둘러싼 우려와 불만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사흘간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적정한 기준에 따라 재택 치료 대상자가 분류되고 비상 연락 이송 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되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먼저 각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정 인력, 의료 인력, 재택 치료 키트 등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 구급대원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재택 치료자에 대한 심리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강원도 화천 군부대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60명 가까운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진 병사들은 증세가 심한데도 약 처방도 받지 못하고 사흘 동안 방치돼 있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화천 군부대에 근무하는 A병사. 부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PCR 검사를 받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병사는 곧바로 1인 격리시설인 부대 밖 컨테이너에 격리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후각 기능이 거의 사라졌고 오한과 두통, 열이 시작됐지만 아무런 처방을 받지 못한 겁니다. A병사는 컨테이너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밤새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타이레놀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의무대에 갈 수가 없다고 의무대가 문을 안 열었다거나 뭐 그렇다고 약을 줄 수가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후 이 정도면 방치가 아니냐고 문의했는데 해당 간부는 오히려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도대체 치료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 정도면 거의 방치가 맞지 않냐 물어봤는데 너는 격리가 방치냐 이러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약 처방을 받지 못한 A병사는 부모님께 괜찮다고 말했지만 약을 먹었냐는 물음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뒤늦게 약을 전달하면서 부대 내 집단 확진이 발생한 상황에서 소통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매일 집계하는 전체 확진자도 날마다 2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감염도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그럼 다시 오미크론 관련 속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보다 전파력과 백신 회피 능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귀국한 부부와 지인 1명, 그리고 또 이들과 별도로 방역당국이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변이 검사를 진행했더니 2명이 추가로 오미크론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검사에서 모두 5명이 최종 확진된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서혜우입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인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감염자가 처음으로 확인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첫 사례는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40대 부부입니다. 또 이들과 접촉한 40대 지인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 가족인 10대 아들 1명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검사 결과는 내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부를 포함한 이들 변이 감염 확진자는 인후통과 근육통 외에 특이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번에 해외 입국 확진자를 대상으로 변이를 분석한 결과 2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모두 5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40대 부부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입국 당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하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이 확인 PCR 검사법에서 알파, 베타, 감마, 오미크론 영역에서 일부 양성이 나와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한 결과 최종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이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백신 접종 완료자로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만큼 확진 판정 전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세고 백신 회피 능력도 있다고 알려져 확산할 경우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부부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탑승 비행기 앞뒤 2열 탑승객 6명과 거주 연립주택 주민 8명도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인 지인의 가족과 접촉자 등 3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이들의 변이 감염 분석 결과는 주말인 오는 4일쯤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부부와 직접적인 접촉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탔던 비행기를 이용해 입국한 45명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델타 변이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네, 내일부터 추후 나올 검사 결과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다 보니 정부가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입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지역사회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입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계속 강화하면서 필요한 경우 변이 검사를 전체 입국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국 제한 강화는 외교적 문제가 있는 만큼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신속히 논의해 조만간 출입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발생한 독일과 네덜란드를 다녀와 확진된 울산 거주자 2명은 오미크론 의심 사례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전장 유전체 분석을 진행해 이번 주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상륙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이 오미크론이 에이즈 환자에게서 비롯됐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에이즈 기원설의 근거가 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신지원 기자입니다. 일상회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던 전 세계를 다시 얼어붙게 만든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에이즈 환자에게서 처음 나타났다는 기원설의 발단을 찾아가 보니 오미크론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된 바로 다음 날 영국 과학미디어센터에 올라온 보도자료였습니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모아놓은 자료였는데 여기서 영국 유전학 연구소 소속 프랑스와 발루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미크론은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의 몸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바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환자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된 인체에서 바이러스가 장기간 생존해 복제를 거듭하다 보면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에이즈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저하된 암 환자에게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생성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왜 에이즈를 꼭 집어 오미크론의 기원이라고 하는 보도가 많은 걸까요? 이유는 오미크론이 WHO에 최초로 보고된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CIA 자료를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구의 약 20%, 즉 5명 중 1명은 에이즈 환자입니다. HIV 바이러스로 면역력이 파괴된 에이즈 환자가 많은 나라에서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됐기 때문에 에이즈 기원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새로운 바이러스여서 그 기원은 물론이고 전파력이나 치명률 등에 대한 임상 데이터와 연구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즈 환자에게서 처음 나타났다는 기원설은 대중의 공포만 키우고 자칫 혐오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죠. 현재 주장의 근거는 오미크론이 유행한 이 남아공의 사례입니다. 우선 현재 남아공은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날짜로 4,373명이 확진되어 전일 대비 2배가 증가됐습니다. 예. 남아공 정부나 보건 관계자, 과학자들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추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태를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루 만에 2배가 될 정도로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치명률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공중보건 전문가인 라를 라우터바흐 교수는 오미크론은 감염력은 높지만 덜 치명적인 방향으로 변이해서 오히려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으며 이런 특징은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의 진화 방식과 일치한다고 말했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 발견한 남아공의 의료진도 감염자들이 두통이나 피로 같은 가벼운 증상만 있었고 한 명도 입원 치료를 받거나 사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아프리카 지역이죠. 남아프리카 코로나 변이 연구소 컨소시엄의 리처드 러셀스 박사는 남아공의 감염자들은 경증이었던 이유가 대부분이 젊고 중증으로 악화할 만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라면서 위험도를 가늠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도 델타 변이를 보면 치명률이 낮아진다는 상식과는 달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는 전파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숙주의 치명률이라든지 중증화율이 꼭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한다고 보긴 어렵고요. 대표적인 발레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은 2배나 3배 이상 높아졌지만 치명률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있어서 꼭 중증화율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호 인재를 영입한 데 이어서 MZ세대 과학인재 4명을 동시에 영입하며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 청년 전담부처 신설도 고려하겠다면서 청년층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는데 영입 인재를 놓고 여야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전날 30대 워킹맘에게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맡긴 이재명 후보는 청년 인재 모집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번에 발탁된 인물들은 2001년생 AI 개발자, 데이터 기업 창업가, 뇌공학 박사, 인공지능 연구자 등 4차 산업에 종사하는 20, 30대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꿈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부딪히는 현실에 너무나도 지칩니다. 하루가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부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쫓을 수 있게.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미래와 청년에 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해서 아예 청년들 스스로가 직접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지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영입 인재들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청년 인재로 민주당에 합류한 김윤희 씨가 전날까지도 야당 선대위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었다며 이런 행태가 자리사냥꾼과 다를 게 뭐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병준 선대위원장이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향해 전투복에 예쁜 브로치를 다는 것이라고 비유하자 민주당은 곧장 시대착오적이고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야 공방 속에 민주당은 스타 PD 출신 김영희 전 MBC 부사장 영입 발표를 예고하며 외연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박빙의 지지율 경쟁이 이어지면서 여야는 취약 지지층을 껴안고 후보의 약점을 상쇄할 외부 인재 수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재 영입전이 치열해질수록 상대 진영을 향한 공방전 역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선 후보 요청에 따라 내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엽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른 합리적 의료 시스템과 병상 확보 방안, 또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협조 유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대책 긴급회의를 열어 상황 파악과 정책에 대한 대비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대책위 차원의 코로나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정책을 결정할 때 피해나 고통을 특정 계층이나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히 다 보전되는 방식이 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1야당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보와 당 대표 간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측근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했는데 기습,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공식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보장원 기자입니다. 자맹 이틀째인 이준석 대표가 돌연 부산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공개한 방문지는 다름 아닌 부산 사상구 당원협의회 사무실.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자 막후 역할설이 불거졌던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방문에서 이 대표는 직원의 연락으로 서울에 있는 장 의원과 안부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는 격려차 방문이었다고 설명했지만 후보 비서실장 물망에 올랐던 장 의원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워왔던 만큼 무력 시위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하루 전 권성동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역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하자 맞불을 놓은 게 아니냐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일단 장제원 의원 사무실 가서
그렇게 사진도 찍고 또 그다음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다. 윤석열 후보도 의견 차이는 민주정당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장 만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이제 좀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좀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권성동 사무총장 역시 일단 원인 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고 계신지,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어 전남을 찾은 이 대표는 당분간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고 밝혀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제, 철폐 논란이 일자 아예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종부세와 상속세를 비롯한 세제도 촘촘하게 개편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첫 지역 순회였던 2박 3일 충청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첫 지역 순회였던 2박 3일 충청의 마지막 일정은 독립기념관이 있는 충남 천안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원류를 대색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한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관련 발언은 완전히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3개월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이거를 좀 이렇게 유연성 있게 유연하게 좀 해달라 하는 말씀 어제 들었고요. 또 뭐 마치 제가 52시간을 폐지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선을 그은 겁니다. 중소기업을 찾아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종부세와 함께 상속세 역시 중소기업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시 설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업이 영속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이끌 새시대 준비위원회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윤 후보의 생각을 전달하는 진상배달본부와 정권 교체를 위해 소통하려는 이들을 찾는 깐부 찾기 본부를 꾸리기 위해 구성원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자리는 여전히 공석입니다. 윤 후보는 물론 김병준 위원장도 측근발 잡음을 일축하며 계속 설득할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지위로서의 그 자리도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그 사무실 공간도 비어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신 민주당을 도울 생각이 있으신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난 가요. 선대위 개문발차 지적에도 윤석열 후보는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6일 출범 말 선대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할지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곽 전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진을 따돌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던 곽상도 전 의원. 심사를 마치고는 취재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죄송하다며 고개부터 숙였지만 검찰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탁받은 경위라든가 일시, 장소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신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나머지 인물들에겐 검찰이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그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검찰이 지금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냐? 곽 전 의원의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입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알선을 해주고 이득을 취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핵심인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이 깨지는 걸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영장심사에서는 곽 전 의원이 실제 알선을 했는지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대가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를 식당에서 만나 알선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며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했지만 곽 전 의원 측은 그날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대며 김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곽 전 의원에게 수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알선 상대방이 누구냐는 재판부 질문엔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이번엔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이미 한 차례 기각이 됐던 1차 구속영장과 달리 성명 불상이던 고발장의 작성자와 전달자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을 지낸 손준성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등 모두 5개입니다. 지난해 4월 부하 직원들에게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한다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시 공수처는 영장 청구서에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성명 불상의 검찰 공무원으로만 적었는데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각 35일 만에 재청구된 구속영장 청구서엔 성명 불상자 대신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공수처는 25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피의자 손준성이 김웅 의원과 공모해 수사정보 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을 위한 자료를 검색하도록 하고 작성된 고발장을 전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고발 자료를 검색하고 고발장을 작성한 인물로는 손 검사 밑에 있던 성모 검사와 임모 검사, 수사관 A씨 등을 특정했습니다. 손 검사와 고발장 작성 지시를 공모한 성명 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도 이번 청구서에선 빠졌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관여 가능성을 일단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증거나 구속 사유가 없다며 우연히 영장이 발부되길 바라는 한탕주의라며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결과에 따라 공모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과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후보를 향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앞서 오미크론 관련해서 속보가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러면서 정부가 이제 오미크론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입국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을 앞서 김현우 기자가 전달을 해줬는데 추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주 동안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 대해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서 예방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열흘간 격리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방역 당국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부의 입국 관리 강화 방안과 좀 연결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짧게 언급하면 앞으로 2주간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 예방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열흘간 격리할 것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도 좀 보강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야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사실 내일이 법정 처리 시한인데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막판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합의가 불발됐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 수석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경항공모함 예산 갈등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을 보내놨지만 답이 오지 않을 것 같다며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경항공모함, 경항모 설계비 예산을 반영하자 이런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항모 사업 착수를 위한 비용으로 72억 원을 포함해서 제출했지만 국회 국방위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죠. 이 간접 비용 5억 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해군의 수건 사업인 이 경항모 사업, 참고로 2033년까지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 자, 이 문제를 고리로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됐다. 아무래도 그래도 법정 시한이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만나서 어떻게 또 협상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6시 40분쯤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전기통신 관로 매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바닥 다짐용 장비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노동자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로에서 아스콘 포장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무단 침입하려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흉기를 들고 대치하던 남성은 경찰이 쏜 총에 맞고서야 붙잡혔는데 이번에도 테이저건은 두꺼운 옷을 뚫지 못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공장 입구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남성 1명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70cm가 넘는 흉기를 든 이 남성은 경찰의 제지에도 공장 사무실로 들어가려 합니다.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하지만 무용지물, 오히려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을 공격합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던 탓에 테이저건을 제대로 맞지 않은 피해자는 1층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난동은 계속됐고 경찰은 결국 실탄 3발을 쏴 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이번 건건은 경찰청이 지난달 24일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일선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을 지시한 뒤 피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한 첫 사례입니다. 사제 도금을 투입 버릴 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은 계속해서 경찰관에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따라서 3번의 경고를 한 이후에 1차 공포탄 발사하고 마지막으로 실탄 3발을 쏴서 검거하게 된. 경찰에 붙잡힌 50대 A씨는 공장 대표가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다며 흉기 3개를 지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임신한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임을 왜 안 했느냐? 결혼한 줄 알았으면 안 뽑았을 것이다. 이 피해 교사는 이후부터 원장이 과도한 업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대림동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장모 씨는 이곳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집이 개원한 이후 이곳에서 1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지난 9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장 씨는 내년 3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원장에게 미리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피임을 하지 않았느냐고 질책을 당한 겁니다. 급기야 원장은 장 씨의 결혼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채용 당시 결혼한다고 했으면 아예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막말을 퍼부은 겁니다. 사실 결혼한다고 했으면 난 오래 같이 못 있었어. 근데 원장님 사실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왜 안 돼요? 이거는 원 운영하고 직결이 된 건데 그걸 안 물어보고 어떻게 면담을 해? 말도 안 되지. 육아휴직을 거절당한 뒤 장 씨는 원장이 일거리를 몰아주기 시작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임신부인데도 저녁 식사도 없이 야근을 시키는가 하면 주말 근무까지 강요했다는 겁니다.
결국 장 씨는 구청에 원장의 육아휴직 거부 사실을 신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허용해야 된다. 이런 부추경이 있는지 몰랐고 본인은 이제 어린이집 운영이 너무 어렵고 해서 본인이 양해를 구한 거지 안 된다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YTN 취재진은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원장 측의 입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원장님 좀 만나 뵙게 해달라고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원장님 오늘 반차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장 씨는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 병가를 낸 뒤 집에서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지하철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지하철 승무원이었습니다. 이 승무원, 지하철이 지나는 모든 구역에 CCTV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을 비추는 CCTV.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일어나자 한 남성이 CCTV를 바꿔가며 불법 촬영을 이어갑니다. 여성이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다급하게 CCTV를 돌려본 남성. 여성이 보이지 않자 화가 난 듯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신정승무사업소 차장 54살 남성 김모 씨는 지하철 CCTV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김 씨는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들만 노렸습니다.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집요하게 여성들의 동선을 쫓아갔고 쫓던 여성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위치에 서 있으면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승객 승하차 안전관리를 하라고 열차 차장에게 열차 내부는 물론 승강장 CCTV까지 볼 수 있는 권한을 줬더니 오히려 불법 촬영에 악용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YTN이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나서야 이 같은 김 씨의 행위를 파악했습니다. 이 사안이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거는 중대한 사안이자 생각해서 수사 의뢰를 포함해서 저희 공사에서 강구할 수 있는 최단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김 씨를 즉각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어제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준석 대표의 노원구 사무실을 이제 통보 없이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맞불 행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다.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하루가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부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쫓을 수 있게 네, 대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 제1야당에선 대선 후보와 당대표가 큰 갈등을 겪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이틀째 당무를 거부하면서 내용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또 민주당은 20대 인공지능 개발자를 포함해서 뇌과학자, 또 데이터 전문가 등 청년 인재 영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이종문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선 전국 집기 전에 앞서 두 분 준비하면서 속보 보셨을 텐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짧게 좀 전망을 여쭤볼게요. 내일이 법정 시한이거든요. 네, 사실 뭐 그동안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지금 한 7, 8년 지났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네.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정부 안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며칠 당정청이 여야가 합의가 되면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그동안에 한 뭐 대여섯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통과가 안 된다 그래서 합의가 끝난 거 완전히 뭐 정부한 대로 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604조 원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올린 예산안인데 네. 현재 이 중에서 2조 4천억 원을 감액한다. 여기까지는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부분을 줄이고 어느 부분을 늘려서 2조 4천억을 갖다가 이제 줄일 것이냐. 이 부분을 둘러싸고 뭐 지역 화폐, 그다음에 이제 경항공모함 네. 뭐 몇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습니다. 며칠 사이 상간으로 제 생각에는 뭐 극적인 합의가 결국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이 되는데 서로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화폐, 그다음에 저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50조 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어떻게 주고받기를 잘 끝낼지 뭐 이제 결과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자맹이라는 표현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자맹 아닌 자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렇다면 여기까지 메시지에서 당분간 상경 계획 없다로 메시지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 오늘은 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의 정치 또 윤석열 후보의 정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MZ 세대를 대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예. 2030의 특히나 남성들의 어떤 그 상징 또는 남성들의 어떤 표심을 지금 상당히 많이 정치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MZ 세대의 정치 행보가 좀 다르다. 지금까지 어떤 정치 문법과는 굉장히 이질적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MZ세대가 직장 내에서도 사실 지금 그 이전의 세대와 X세대, Y세대와 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MZ세대의 어떤 특징을 좀 이렇게 요약해 보면 수평적 구조의 소통을 원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성장을 중요시하면서 성장에 맞는 보상을 꼭 바라고 또 자신의 스케줄에 꼭 맞춰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특징이 정치 행보에서도 좀 보이는 게 아니냐. 근데 거꾸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큰 경력이 없지만 네. 두 사람이 만나서 무엇인가 대화를 할 때는 뭔가 굉장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서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만나고 한 며칠만 지나면 서로 또 그 측근들의 어떤 그런 비난을 하면서 틀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보면 윤석열 후보는 큰 줄기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다 소통을 하고 있다고 자신은 여기는데 네. 거꾸로 반해서 이준석 대표는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다 약속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서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지점에서 소통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좀 MZ세대식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일환일까요? 부산으로 내려간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의원 또 사무실을 기습 방문, 기습 이런 표현을 쓰던데 언론에서 기습 방문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 교수님은 이런 행보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속마음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네. 근데 장제원 의원 사무실 방문이 사실은 어제 이제 장제원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종의 영역 싸움 아니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면 당 대표의 어떤 그 영역을 갖다가 상당 부분 침해당했다고 생각해서 쉽게 얘기하면 삐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얼마 뒤에 장제원 의원 사무실에 가서 앞에서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행보를 했단 말이에요. 네. 또 그 전에 이제 권선동 사무총장이 네. 또 굳이 비어 있는 노원구 사무실에 30분 앉아갔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일종의 이제 뭔가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니냐. 뭔가 우회적으로 저격한 그렇죠. 거 우회적으로 압박을 지금 한 건데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어떤 뭐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저는 뭐 당무 파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대표 내려놓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파업한다고 그래서 사표 내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표면적으로는 저는 뭐 당대표 패싱 이게 이제 표면적이지만 네. 사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대선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생각했던 대선, 이번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 되겠다. 후보가 생각하는 대선, 이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양보를 대표가 계속 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당대표의 권위가 너무 손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누적된 갈등이 뭐 결국은 파업으로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2016년 김무성 전 대표의 그 옥새 파동,
그거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후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사실상 당무 거부, 뭐 교수님은 파업이라고 표현하셨고 또 일각에선 태업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에게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민주적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와 이런 문제들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또 나아가는 것이 또 민주적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일사불란한 그런 지휘 명령 체계가 있다면은 그게 어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후보님께서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해 보시는 바 있으신가요? 글쎄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기로는 뭐 본인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이제 좀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좀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얼마든지. 네, 이를테면 MZ세대 당 대표와 또 영선, 정치 신인, 대선 후보의 어떤 충돌, 주도권 싸움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 당내에서도 후보 중심으로 그래도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와 당대표한테 실어주자, 대표를 설득하자 이런 목소리가 좀 충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핵심은 윤 후보에 달려 있겠죠. 왜냐하면 네. 지금 대선 본선 기간이고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입 논란과 관련해서 네. 모든 책임은 후보한테 있다. 후보의 무한 책임이다. 후보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그것이 사실상 저는 맞는 표현이거든요. 무한 책임입니다. 어떤 쪽으로 가든. 그런데 그 어떤 쪽으로 가든 사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결단력 있게 이 자신의 어떤 권력을 행사를 하면 내가 모든 권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의 어떤 균열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초선도 있고 또 뭐 2030도 있고 그러나 포용을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어떤 조건들 특히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어떤 조건이 지금 사실 가장 큰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럼 무리하게 다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양쪽 다 사실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가장 줄이는 그런 선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걷고 있는데 네. 시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더 이상 그것을 기다려줄 수 없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윤 후보가 결단을 내릴 것이고 또 이준석 대표도 지금 행보가 무조건 거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퇴로를 열고 또 그 퇴로에서 다시 어떤 복귀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또 퍼포먼스가 이어지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당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지역 현안을 챙기는 모습도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이를테면 뭐 가덕 신공항 문제를 챙긴다거나 또 당협위원장이죠. 순천의 천하람 변호사 뭐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런 행보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결국 사퇴할 것 아니냐라는 어떤 사퇴설을 일축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도 되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런 점에서 선대위하고만 연락을 끊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뭐 당대표직을 뭐 사퇴한다거나 그런 뉘앙스를 전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파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2016년에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언제 만에 해결됐냐? 26시간 만에 해결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지금 파업은 26시간 훨씬 넘어갔어요. 네. 그만큼 여파가 크거든요. 후보도 당대표도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내 문제예요. 당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당대표의 집거, 뭐 연락 두절, 뭐 파업 이런 것들이 2일, 3일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후보도 당대표도 정치력과 리더십에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원인은 뭐 제가 별로 관심이 없지만 네. 결과적으로 대선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리프레시 차원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저는 후보도 조금 위기감을 가지고 이걸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연이어 3번째거든요. 홍준표 후보도 못 잡았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못 잡았죠. 또 이준석 당대표하고 또 갈등이 있고 이러면은 네. 이게 리더십이나 정치력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저는 후보가 좀 나서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갈등의 한 갈래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언론의 캠프 측에서 이제 익명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좀 뉴스를 세밀하게 보시는 분들은 많이 봤던 단어입니다. 핵심 관계자.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죠. 윤석열 핵심 관계자, 줄여서 윤핵관. 누군지 관심 집중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권성동 사무총장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가 누군가요? 저 아닙니까? 사무총장이 저죠. 제가 흘리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저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저는 모르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영입한다고 해서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없앤다는 발상은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 자리는 항상 비워두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려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 비어있다. 선거판에는 뭐 자기가 핵심이다. 자기가 모든 걸 자주주장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저도 전혀 모르는 것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후보로 밝혀졌거든요. 네, 한때 정치에서 뭐 친박 간별사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러다가 윤핵관 간별사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를테면 윤핵관 또 뭐 문고리 3인방 이런 이를테면 측근 관련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핵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동기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재물, 제가 표현이 약간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그러니까 모멘텀을 좀 찾는 과정 아닐까 싶어요. 어떤 의미냐면 양쪽 다 사실 측근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윤 후보 측이 후보가 되기 전부터도 이 대표의 지금 그 행보에서 굉장히 불만이었던 게 대표 측근이 언론에다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는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영입하는 날, 영입하는 어떤 과정에서 그 영입하는 날이라고 표현되는 그 특정 시점이 노출됨으로써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그때 윤 후보가 뭐 패싱 무슨 입당 뭐 이런 어떤 논란까지 비쳤는데 그때도 어쨌든 이 대표 측근이 그것을 흘렸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서로 각을 세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다 측근을 지금 비판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핵심적인 당사자가 지금 못 풀기 때문에 그 측근을 단죄함으로써 양쪽의 어떤 지금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그런 모멘텀으로 지금 가져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골이 3인방은 다분히 뭐 어떤 선거에서 어떤 캠프에서도 사실은 후보의 측근이 지금 전횡을 하고 있다거나 또 비선이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그 캠프가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혹은 굉장히 그 어떤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쳤을 때 꼭 급부상하면서 지금 전횡을 저지르고 있거나 또 핵심 측근이 뭐 있거나 이렇게 그게 부각이 됩니다. 즉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 후보의 선대위에서 뭔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상황이 빚어지면서 도리어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실질적으로 캠프 내를 보면 특별히 그런 어떤 문제, 몇 명이 전횡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영입이 안 됨으로써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싫어하는 어떤 그런 이 어떤 그룹이 있지 않느냐. 그 그룹들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를 비토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비춰지면서 그것이 바로 측근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내부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훨씬 더 심각하게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그냥 이 갈등 구조 속에서 누구누구가 잘못돼 있다라고 그것으로서 어떤 이 모멘텀을 잡으려는 어떤 기저가 아니냐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박용진 의원 출판 기념회에 가는 것도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질문이 쏟아졌겠죠. 내부에서 무슨 일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기자한테 쓸데없는 소리라고 이제 일축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대표는 부산을 포함해서 지역 행보를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 이른바 자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또 민주당 행사에 가 있고. 뭐 민주당 행사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본인이 과거에 민주당 전신의 이제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박용진 의원이 그때 이제 비서실장인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분 관계가 굉장히 있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이 또 이제 대선 후보로 나갔다가 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차원 겸 출판 기념회 축하 겸 해서 간 자리인데 이게 하필 이제 그 선대위의 합류가 불발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주당 인사에 참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쪽에서 마치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으로 모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한두 마디 흘러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예. 그런 질문을 받는 것 같은데 뭐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대표의 뭐 파업이나 이 갈등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뭐 그런 점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못할 얘기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엔 국민의힘으로 합류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글쎄요. 저는 사실상 이게 물 건너간 건 아닌가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민주당으로 넘어가기도 좀 사실은 힘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극적인 뭐 하락을 한다던가 뭐 반전이 있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뭐 다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변화가 없다면 네. 지금 당장 합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어제 윤석열 후보가 주 52시간제와 또 최저시급제 철폐 발언을 하고 논란이 일자 또 유연한 좀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오해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 윤석열 후보가 좀 프레임에 걸려 있는 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저께 했다는 발언을 아무리 찾아도 철폐라고 본인이 언급한 적은 없어요. 질문과 답변이었는데 당시에 천안에 있는 중소기업 상공회의소의 중소기업인들이 네. 여러 가지 좀 어렵다. 중소기업들이 진짜 어려운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 52시간도 포함을 해서 상속세라든지 52시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참 어려운데 이것을 좀 반영해 달라 해서 그 이야기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단위로 52시간을 지금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장에 따라서 연 단위라든지 3개월, 6개월 단위로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그렇게 한번 반영을 해보겠다라는 뉘앙스로 사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52시간을 폐지하겠다라는 것과는 굉장히 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학생들 앞에서 한 발언으로도 역시 연결이 돼서 52시간을 뭐 폐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저는 뉘앙스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6개월 단위로 사실은 끊어요. 6개월 단위로 뭐 10시간 을 기준으로 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주 단위로 끊어버리면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의 어떤 업종은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또 일이 굉장히 없는 시간도 있고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는 그리고 그걸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대화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제 표현에는 제가 어제 뉴스를 진행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비현실적이라는 표현과 함께 그런 제도들은 다 철폐하겠다고 발언을 한 바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 이제 해명을 저희가 오늘 소개하는 거죠. 그렇죠. 네. 주 52시간제를 특별하게 폐지하겠다라고 콕 집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폐지할 것도 있고 하는 그 포괄적인 대답이지 콕 집어서 주 52시간제를 폐지하겠다라고 표현하진 않았죠. 뭐 철폐라는 발언을 안 했다까지 얘기하시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데 뭐 아무튼 뭐 그렇다고 치고 입장은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걸 꼭 윤석열 후보만 저는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나서 며칠 뒤에 바뀌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입장 표명들의 변화가 많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이걸 뭐 좋게 보면 여론에 민감하다, 또 유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보면은 철학이 없다. 그다음에 비전이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말하고 나서 계속 해명하고 또 해명하고 하는 것도 문제고 정책 내놓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좋게 보면 유연한 거지만 나쁘게 보면은 이거는 뭐 표에 휩쓸려 다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올해 대선만큼 이렇게 후보들의 말들이 자꾸 바뀌거나 또는 뭐 뉘앙스를 갖다가 바꾸거나 이런 적이 과연 있었나 좀 그런 점들에서 후보들이 뭐 아직 공약이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좀 국민들에게 명확한 그런 정책 비전 그리고 공약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좀 후보들의 어떤 그 정책적인 소위 말하면 네거티브 전쟁이 아니라 정말 정책 대결로 가는 걸 진짜 보고 싶습니다. 언제 내놓습니까 정책?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82년생 워킹맘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이어서 이번엔 MZ세대 인재 4명을 영입했습니다. 현장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미래와 청년에 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해서 아예 청년들 스스로가 직접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지금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대학생 인공지능 개발자 김윤기, 또 데이터 전문가 김윤희, 뇌과학자 송민영, 인공지능 연구자 최예림 등 4명입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사실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스토리가 붙고 그 스토리가 후보자에게 굉장히 큰 하나의 이 나중에 서사가 되고 그 서사가 이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하나하나 이제 연결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금 영입들은 스토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조동현 교수도 그렇고 오늘 그 4명의 여성이지만 연배나 여성이나 혹은 또 이 3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이지만 연배나 또는 성별이나 또는 전문적인 것 그리고 또 미래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지금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뭐 CCBB가 지금 뭐 언론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의 어떤 의지, 후보가 무엇을 지금 초점을 잡고 있느냐라는 것을 아무리 정책을 이야기한들 정책을 언론이 크게 그렇게 이슈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주목이 낮은데 도리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영입을 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대변되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보다 반박자, 지금 빠르게 걸음을 걷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번 대선 정국에서 여러 번 언급하듯이 청년이 화두다 보니까 또 젊은 자리사냥꾼 이런 논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제 영입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사실 뭐 윤 후보를 지지했던 20대 청년 모임이 또 이재명 캠프 선대위에 합류하기도 하고 뭐 이들이 사냥꾼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야당에서 지적하는 표현을 제가 쓴 건데 어떻습니까? 이런 신경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의 진영 논리의 악습이자 적폐라고 생각해요. 영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자리가 뭐 공직 후보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뭐 공직 임명직도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캠프에 참여한 것뿐입니다. 도와주러 온 사람이에요. 뭐 돈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뭐 이수정 교수나 조동원 교수에 대해서도 저 상호 뭐 트집 잡기가 지금 굉장히 심한데 거꾸로 뒤집어서 저는 이수정 교수가 민주당 선대위원장 가고 조동원 교수가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가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무슨 뭐 위법 행위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김윤희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전날 뭐 국민의힘 쪽에다가 그 입당이나 이제 캠프 참여를 타진했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 합리적이고 젊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발닿는 걸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들어가면은 발가벗겨지고 그 다음에 마녀 사냥당해요. 조금 흠결이 있더라도 아니 흠결도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수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권력력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이 왜 정치권에 호소하고 싶은 게 뭔지 그래서 만들고 싶은 게 뭔지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조그마한 흠결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내 편 아니 만약에 내 편이었다면 국민의힘 캠프에 참여했다면 이런 비판이 했을까요? 그 당사자들이 좀 그런 점에서 지금 김윤희 씨에 대한 뭐 자리 사냥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이수정 교수나 조동원 교수에 대해서 흠집 잡으면서 비난하는 거나 저는 진짜 진영 논리의 악습이자 철폐돼야 될 구습이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과 합리적인 사람들,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오려면 이런 악습부터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악습이자 구습이다라는 교수님 말씀이셨는데 또 우리에게는 또 예능 PD죠. 쌀집 아저씨로 좀 알려져 있는 김영희 전 MBC PD를 영입하려고 이제 윤석열 캠프에 갈 거라고 이제 알려졌다가 다시 이재명 선대위 합류 쪽으로 이제 가닥에 잡혀가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보다도 앞서 제가 언급했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20대 청년들이
이준석 패싱 논란까지 언급하면서 지지율을 철회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뼈아플 것 같기도 하고요. 뼈 아플 겁니다. 뼈 아플 거고 왜 이 시간에 앵커님께서 왜 젠더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저하고 젠더의 부분이 이번 선거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수정 교수를 영입함으로써 또 당내에서 반발이 있고 또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어떤 입장으로서 지금 떠나가고 있고 이런 식의 상황이 초유의 상황이거든요. 지역 갈등이나 혹은 뭐 계층 갈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대 갈등은 많이 부각됐지만 이제는 젠더 갈등으로 당내에서의 어떤 이념 갈등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과연 꼭 지금 그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보다 더 그러니까 남성이 떠나간다, 여성이 떠나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제를 설정해 주느냐 안 주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여성 페미니스트가 들어왔다 해서 남성이 빠져나간다거나 혹은 남성 쪽 그 표를 위해서 뭐 여성에 대한 어떤 여성 학자라든지 페미니스트를 영입을 안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 특정한 그러니까 지역이든 성이든 어떤 특정한 층만 뭐 이렇게 대변한다? 그럼 사실 포괄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뭐 이수정 교수를 뭐 영입해서 영입했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무슨 태업을 하고 그래서 이 20대 남성들이 빠져나가고 이것이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런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조동현 교수 얘기로 상임선대위원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입 1호 인물인데 사실 이런저런 뭐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안민석 의원 발언이 있거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산업 전문가라고 이재명 후보가 지켜 세우셨는데 근데 뭐 전문가들이 좀 갸우뚱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지금 이제 그분이 30대지 않습니까? 예. 뭐 전문가들 내에도 또 진짜 전문가들이 있고 아직 뭐 젊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조금은 좀 관대한 시선으로 보고 앞으로 40대, 50대 그분이 전문가로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은 나이 때문에 뭐 개최를 할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그 강용석 변호사가 조동현 교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용 혹시 보셨는지요? 네, 뭐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 문제를 제기한 본인이 책임을 져셔야 될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짜 뉴스입니까 이것도? 네,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제 사생활 논란이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고 또 우주 전문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저 교수님 이 부분은 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영입 인재가 잇따르면서 이를테면 영입 인재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영입 인재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총선에 공천하기 위한 영입 인재다. 어떤 공직 후보로 사기 위해서 영입을 인재했다. 이러면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캠프에 들어오신 게 돈 받고 일하는 자리도 아니고 공직 후보자도 아니에요. 근데 뭐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선대위원장이니까 뭐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법을 위반했다던가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던가 이렇다라면은 저는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론화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수정 교수나 또는 조동현 교수나 위법사항이나 무슨 확인된 위법사항이나 심각한 도덕적 결함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사소한 문제를 부풀려서 마치 큰 의혹이 있냐. 그리고 그게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소설과 같은 지라시 내용들만 확인 안 된 내용들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검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검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편이 아닌 상대방 영입 인사에 대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뭐 후보 친구 뭐 부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고 왜곡하고 그러는데 두 분이 절친인 거 확인됐나요? 윤석열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사생활 의혹, 검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미 선을 넘었다. 이거는 검증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거는 의도적인 흠집내기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진영 논리의 폐해이자 적폐라고 봅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들을 발언이 있는데 영입 논란의 어떤 본질과는 별도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제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또 때 아닌 브로치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이 얘기도 좀 듣고 시간 관계상 또 평론가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뭐 솔직히 말하자면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뭐 아주 그 전투복 비슷한 걸 입고서는 그게 아주 예쁜 브로치 하나를 다는 거죠. 액세서리 같은 거 같은 기분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이분이 지금 보기는 좋은데 그동안 무슨 대중운동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대규모 조직을 운영한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학자로서의 자기 그 말하자면 그 역량을 다 보여주신 분도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분이 지금 선거대책위원회의 그 상임선대위원장을 한다. 이것은 어딜 봐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20대, 30대를 향한 일종의 그 전투복 위에 단 브로치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지금 언뜻 듭니다. 네. 논란의 발언이 끝자락에 있습니다. 20, 30대를 향한 일종의 전투복 위에 단 브로치 정도 아닐까. 앞서 평론가님이 젠더 이슈 말씀하신 거랑 좀 연장해서 볼 수 있는데 이전에 그 전날에는 또 최백은 교수가 사진을 비교하면서 또 외모를 뭐 비교했다 이런 논란으로 좀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지금 각 캠프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안들이거든요. 네. 대선 국면을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이 같은 현상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병준 지금까지의 정치 행보나 그런 언행으로 봤을 때 저는 귀를 의심할 정도의 사실은 어떤 의미로 했는지 정말 다시 파악을 하고 싶은 정도예요. 왜냐하면 자 전투복이라는 표현은 군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명예로운 그 예복은 아니지만 복장입니다. 네. 군인이 입을 수 있는 네. 그리고 그 안에 만약에 무엇인가 붙인다면 그거는 훈장일 거예요. 물론 예복에도 훈장을 붙이지만 그것은 군인이라 하면 가장 이 명예를 중시하고 그 명예는 군복 위에 무엇이든 함부로 그렇게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쁜 브로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리어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의 지금 목소리를 높이듯이 그러니까 여군에 대한 지금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굉장히 폄하 발언처럼 여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배경에는 저는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깔려 있어요. 내가 못 먹는 포도는 시다.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포도는 쉬어야만 하고 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을 선발을 했다. 우리는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사실 이 인재 영입으로 경쟁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지금 적절한 선대위원장으로서 적절한 어떤 표현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표현하는 뭐 미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걸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비판도 품위가 있어야 되지만 사실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브로치 발언도 그 인터뷰를 직접 라디오로 들었는데 브로치 발언도 걸렸지만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걸렸어요. 학자로서 다 지금 뭘 보여주신 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의 시각이 굉장히 올드하다는 느꼈습니다. 지금 대학의 인재상이요. 4차 산업 때문에 창의, 융복합 안 들어간 대학이 없습니다. 네. 다 이런 인재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조동현 교수의 그 책을 보면은요. 본인의 군 생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방으로부터 시작해서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해서 안보, 외교, 그다음에 창업 그리고 1200조에 달할 것으로 되는 그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선점해야 되는지 영역을 계속 융복합으로 합쳐나갑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융복합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명백하게 항공우주산업으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학생들에게 그 사람의 뭐 사생활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조동현 교수의 그 책을 통해서 본 내용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4차 산업시대에 지금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을 박사 받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인사들은 현장에서 융복합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사들이 현장에서 들어와서 대학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런 분들이 대거 들어와야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뭐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이 몇 편 실려야지 학술적인 성과를 이룬 거냐? 이거는 4차 산업시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 정말 7, 80년대 학자적인 사고로 교수의 학문 업적을 갖다 평가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시대의 어떤 학자의 위상
그리고 4차 산업시대에 대한 이해 자체가 굉장히 김병준 교수가 좀 올드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이번 사안 포함해서 최근에 일련의 어떤 관련 뉴스를 좀 보면서 느낀 거는 선대위 차원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차별 인식에 대한 좀 전반적인 점검이 좀 선대위 캠프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여론조사 한 가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조금 오차범위이긴 합니다만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초접전인 결과가 나와서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번 선거는 2012년 선거의 재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2012년 선거가 어떤 선거였냐면 양대 진영이 아주 첨예하게 붙었던 상황이거든요. 51대 49로 박근혜 후보가 이겼죠. 네. 그런데 그 당시는 물론 이제 모든 진영에서 제3후보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다자구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도, 제3지대 이런 것들이 힘을 받지 아니하고 양 진영으로 결집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부동층은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10%포인트로 윤석열 후보가 앞섰던 것은 어느 정도는 전 거품이었다고 봅니다. 예. 양대 진영이 쭉 결집을 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접전 양상으로 비춰질 테고 그러면 양쪽이 누구와 부동층, 무당층, 중도층으로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끌어들일 것인가. 방법은 한 가지예요. 사실 정권 교체, 정권 심판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되풀이되는 그런 네. 그 이슈지만 구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민생이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싸웠을 때도 사실 문재인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고 박근혜 후보는 민생 쪽을 들고 나왔는데 네. 민생 쪽이 앞서서 나중에 문재인 후보가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민생을 더 챙기느냐의 싸움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 무당층, 부동층 언급하셨는데 이번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있다는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까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다 이런 대답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고를 사람 없다 이런 마음이 이제 그대로 녹아나는 것 같은데 그건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지만 어쨌든 우위에 쓴 거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데 네. 저는 이렇다고 해서 저는 붙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는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요 근래에 일정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선대위 그 피로감, 갈등 때문에 피로감도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저는 반사 효과를 얻은 거라고 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쫓아가야 될 길이 아직은 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 일본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지 하루 만에 방역에 애를 쓰고는 있지만 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또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내 두 번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페루에서 온 20대 남성입니다. 지난달 27일 나리타 공항검역에서 양성으로 나타나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변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입국 당시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이 남성은 지난 10월 백신 2회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확진자와 다른 곳에서 다른 날짜에 들어온 사람에게 돌파 감염이 나타나자 일본 정부는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引き続き強い危機感を持って状況把握に努めるとともに各国の感染状況を踏まえ機動的にかつスピード感を持って必要な判断を行っ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항공사에 일본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권 예약을 한 달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일본 내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이라도 남아공 등 10개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첫 감염자와 같은 항공기에 탄 밀접 접촉자 70명 가운데 추가 감염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항공기는 인천공항을 거쳐 나리타에 도착해 한국 내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ワクチンを確保できており、接種体制が整った自治体から順次前倒し接種を進めることも考える必要が出てきました。 정체가 채 규명되지 않은 오미크론 변이가 무섭게 확산하면서 일본 내 일상 회복도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미국이 국제여행 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이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로셜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의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경우에 따라 격리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 4개 주요 공항에서 특정 국제선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감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전염병 대유행 내내 해온 것처럼 국제여행을 가능한 한 안전하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6일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8개 나라에서 비시민권자가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27일에는 이들 8개 나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assess it. I would say that the objective here is not to punish, it is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니제르, 파푸아뉴기니, 폴란드,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이 중증으로 이어질지를 알기는 매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It is very difficult to know whether or not this particular variant is going to result in severe disease. Although some preliminary information from South Africa suggests no unusual symptoms associated with variant, we do not know and it is too early to tell. 파우치 소장은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이 일정한 수준의 보호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영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연내 사용이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FDA 자문위원회가 현지 시간 30일 미국 제약사 머크 MSD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약의 효능과 위험성을 놓고 장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근소한 표차로 권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he vote is 13 yeses, 10 noes, 0 abstentions. 알약 형태의 몰누피라비르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복용할 경우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할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당초 50%로 알려진 효능이 최종 임상시험에서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이 약의 사용에 따른 이익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비만과 천식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으로 인해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있는 성인 환자의 경우 복용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임산부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FDA가 이 약을 사용하기 전 임신 검사를 포함한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권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MSD는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들이 집에서 스스로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게 돼 병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ou know, when you look at the changes that are seen in Omicron, the changes that are seen are changes that have been seen with other variants that have already been shown to be effective. 이번 권고에 따라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연내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가출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또래 여중생들이 집단으로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폭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까지 유포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옷 차림의 여중생을 다른 여중생 4명이 마구 때립니다. 얼굴, 배 가리지 않고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손과 발을 테이프와 비닐랩으로 묶어 반항 못하게 했습니다. 이마에 욕설을 적어놓기도 하고 머리에 속옷을 뒤집어 씌워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폭행을 이어가며 깔깔대고 웃던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욕설을 퍼붓습니다.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학교 1학년 A양을 또래 여중생 4명이 집단 폭행한 겁니다. 엄마와 다투고 가출한 A양은 가해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A양 부모가 찾아와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의 뺨을 때리고 훈계를 하자 A양에게 분풀이를 한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맞을 바에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서 그냥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경찰은 2달 전 가해자 2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문제는 당시 가해자들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유포된 겁니다. 2학년 어떤 오빠들이 와가지고 영상이 유포됐다고 내가 이 영상 봤다면서 3학년 오빠들이 지금 이 영상 5,000원씩으로 팔고 있다고 지금 오빠들이 이 영상 구하고 있다면서. 피해 학생은 학교는 물론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 경찰은 해당 동영상의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생후 20개월 아기를 끔찍하게 학대해 숨지게 하고 또 이 시체를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20대 양아버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대전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개월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작은 몸에 끔찍한 학대 흔적들을 간직한 채 아이스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양아버지 양모 씨가 아기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재판 첫날 법정에서 아기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것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며 어떤 형벌을 가해도 어린 피해자가 살아 돌아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 씨의 사형을 구형하고 신상 정보 공개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충동 약물 치료도 청구했습니다. 시체 유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기 친어머니 정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 씨 측은 범죄를 반성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하면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순간 재판을 방청하던 시민단체 회원들 쪽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서 정인이 사건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는 등 법원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죄를 가벼이 여기는 선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청구해서 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그 범행을 저지른 이 피고인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선처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끔찍하고 잔인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단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오는 22일 1심 선고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양도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가 여전한 만큼 매물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합의한 개정안입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와 공포 절차를 거쳐 빠르면 2주 뒤부터 시행됩니다. 2008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관해서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인 흐름에 부응해서 조정합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아도 실거주 요건인 2년만 충족해도 양도세 면제 대상입니다. 매매가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반색했습니다. 입주민들 반응은 되게 반기는 반응이고요. 아예 매물을 내놓지 않던 분들도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집주인이 늘면서 기존 집을 팔고 더 나은 입지로 가려는 이른바 갈아타기 수요 증가도 일부 예상됩니다.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들이 늘면서 거래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부동산 시장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양도세 개정안 혜택 대상은 1주택자. 이들이 수천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었다고 하더라도 각종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더 비싼 아파트로 넘어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4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2달 만에 3억 원 가까이 오른 건데요. 이렇게 상급지일수록 오름폭은 커지면서 양도세 부담을 덜었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메마른 주택 공급에 훈풍이 불기 위해서는 결국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이 시장에 풀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 역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만큼은 조이기로 일관한 정부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 또 선거용 민심 달래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내일 중국을 방문해 양재츠 위원과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과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이제 중국과 본격 논의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양재츠 공산당 정치국위원회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외교사령탑으로 불리는 양 위원이 지난해 8월 부산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형식입니다. 두 사람은 텐진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와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双方将就双边关系和共同关心的国际地区问题深入交换意见。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종전선언의 문구까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선언의 또 다른 당사자를 자처하는 중국과 본격 논의에 나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양재츠 위원을 베이징에서 미리 만났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한중 관계 문제, 또 한반도 문제, 폭넓게 이야기를 했죠. 상당히 긴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중국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되는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양재츠 정치국 위원이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와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다 미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어 산 넘어 산입니다. 종전선언의 성사 가능성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이번 텐진 회담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아들에게 50억 원을 화천대유 측에서 준 이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과 관련해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사항 또 들어온 대로 잠시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1분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겨울이 시작됐음을 실감할 수 있는 날씨였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고 체감 온도가 종일 영하권을 유지한 곳도 많았는데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파주 영하 9도, 철원 영하 10도, 대전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아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6도, 대전 8도, 광주 8도, 부산 9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는 높지만 예년보다 낮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오후에 5mm 미만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 충남과 전북에도 저녁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전남 북부와 제주도에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대기가 메마른 가운데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모레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에서부터 검찰까지 속보가 여럿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자정 뉴스에서 좀 더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